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 음식의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의 한성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4시간에 걸쳐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볼까요? 저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공은 언어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소리에 관심이 있어서 주로 방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다가 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런 책들을 쭉 썼습니다. 방언주사의 경험을 살린 방언정담,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더 특화해서 우리 음식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건 바로 이 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대중가요와 관련된 노래의 언어, 그리고 북한어와 관련된 문화어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어 전반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놓은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 등등의 책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음식의 언어에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 책은 총 14개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밥부터 시작을 해갖고 반찬, 그 다음에 뭐 간식, 그 다음에 음료, 마지막에는 양념, 그리고 부어까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밥상의 주인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시켜서 말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그 동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건 사실 성경에 나온 구절을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4시간에 걸친 모든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마태복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 부분이 있는데 자, 내용의 부분은 거기에는 이제 그 음식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이 유럽권에서 전해질 때는 뭐 브레드도 나오고 브로트도 나오고 뺑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빵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번역을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빵은 서양의 음식입니다. 동양에서는 밀가루가 있긴 있었는데 뭐 빵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는 빵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 자체도 귀했고 그것으로 만든 빵도 없었으니까 이 번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의 번역을 먼저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빵 이렇게 했습니다. 저게 가능했던 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 빵을 전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이름과 함께 빠옹이라는 그 포르투갈어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빵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냥 빵이라고 쓰는데 문제가 없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의역을 했는데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식물, 먹을 것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자, 원래의 의미가 바로 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음식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뜻을 살려서 먹을 것이라고 한 거죠.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번역자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에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번역을 할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음식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도 없었죠. 그렇다고 일본처럼 그냥 이미 들어와 있어서 빵이란 말 쓸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번역자는 뭐라고 썼냐면요. 떡으로만 살 수 없을 것이오라고 썼습니다. 자, 밥이라고 했으면은 뭔가 통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쌀로 지은 밥을 드셨나? 아닐 텐데. 그럼 먹을 것이라고 의역을 하면은 본래의 의미가 좀 많이 깨지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루를 내서 쪄서 만든 그 음식 떡으로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빵이 일반화되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빵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을 알게 되고 빵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음식을 대용하는
말로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말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속에서 밥상의 주인, 그 다음에 말의 주인, 이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요. 밥, 반찬, 주전부리, 음료,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사실 먹는 게 이게 전부죠, 그죠? 근데 우리는 특히 밥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반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과 밥 사이에, 끼니와 끼니 사이에 우리는 주전부리를 먹죠. 그리고 먹고 마실까, 먹고 나서 마실 것, 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술인데 술 말고도 마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음료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다시 밥으로 돌아가서 말의 주인과 밥상의 주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바로 밥인데요. 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900년대 초반일 것 같아요. 초반에 어느 주막집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아마도 장사를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차림새로 봤을 때는. 근데 엄청난 상을 받으셨죠. 저 국그릇을 보면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밥그릇은 요즘으로 치면 한 4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이 한 끼 먹을 정도의 밥그릇이에요. 앞에 있는 반찬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봐도 엄청나게 짤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그 중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의 크기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550cc에서 지금 350cc인데 사실 350cc도 다 채워서 먹는 일은 없죠. 근데 옛날에 저 550cc는 위에다 고봉이라고 그래갖고 그것만큼을 또 한층을 더 쌓아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밥에 대한 집착들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시기에 밥상의 주인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말 자체도 밥상입니다. 밥상, 식탁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것은 결국 밥이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밥이란 말은 흰 쌀로 지은 그 음식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밥상의 주인은 바로 밥이고 그 다음에 음식일 텐데요. 그 중에 밥이 참 재밌습니다. 자, 왜 재밌냐면요. 우리는 벼, 쌀, 밥 이렇게 다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도 논에 있는 것은 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아를 찧으면 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솥에 앉혀서 익히면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요? 이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서,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이 밥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것의 재료인 벼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작물의 상태인 제가 틀렸네요. 그것의 그 밥을 짓기 전의 상태인 쌀과 그 다음에 그것의 작물의 상태인 벼를 구별하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이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별이 있고 영어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조사를 여러 군데 다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문헌들을 쭉 살펴봤는데 쌀과 밥은 변이가 전혀 없습니다. 변이가 없다는 건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에 다른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뭐 제사에 올리는 밥은 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그저 특수한 용법일 뿐인 거고 밥을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를 본 적 없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상도 사람들 같은 경우 쌍시옷을 발음 못하니까 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쌀의 변형일 뿐 또 다른 발음일 뿐 다른 말은 아닌 거죠. 언어학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킬 수 없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설이 있는데 쌀과 밥은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쌀과 밥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할 만한 용기를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글로 기록된 모든 문헌들 다 뒤져봐도 전국의 방언을 뒤져봐도 쌀은 쌀이고 밥은 밥입니다. 제가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발음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발음했냐면 제 입을 잘 보세요. 쌀로 발음을 했어요. 쌀.
어떻게 발음한 걸까요? 앞에 비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로 발음했는데 이 비읍이 있었던 것은 말소리의 변화일 뿐이지 다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찹쌀 같은 경우 햅쌀, 좁쌀 엉뚱하게 비읍이 나타나죠. 그 비읍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과거에 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말고는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그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죠. 뭐가 도전을 하게 되나요? 자, 빵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빵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인식들이 좀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표기조차도 아주 특이한 좀 독특해 보이는 그런 표기였습니다. 여러분 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느낄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원래 우리 단어에는 저렇게 경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야 경음이 많이 있지만 저렇게 쌍비읍, 쌍기역, 쌍디읒이 들어간 단어가 없거든요. 저게 어디서 왔을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는 포르투갈어에서 왔어요. 포르투갈어에서는 빵이란 거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팡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초기에는 이렇게 팡으로 썼었습니다. 여기 지금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 가나로 썼는데 팡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언제 들어왔냐? 바로 15세기, 16세기에 남만선이라고 하는 남쪽 오랑캐들의 배인데 그때 당시엔 유럽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쭉 들어와서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빵과 팡이.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빵이 익숙해져서 당연히 빵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팡도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단어의 역사로 봤을 때는 팡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컸는데 생각해보니까 팡도 역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죠. 지팡이, 그 다음에 뭐 곰팡이 이 정도에만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둘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빵으로만 자리를 잡고 팡은 잊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 영주에 있는 유명한 그 빵집인데요. 아무리 봐도 뉴욕같이 하는데 뉴욕제과라고 써놨네요. 근데 이 집에서 주로 팔고 있는 것을 봤더니 뭐냐면 이겁니다. 뭔가요? 빵이라고 우기실 수 있나요? 찹쌀떡이에요. 이 집의 제일 유명한 물건은 그래서 제가 집에 가보면 생각해보니까 찹쌀떡도 팔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떡과 빵은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자, 밀가루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쌀가루로 만드느냐 그것만 다른가요? 굽느냐 찌느냐의 차이도 크죠. 그래서 오븐에 구워서 갈색으로 된 건 우리가 빵이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솥에 증기를 올려서 쪄내서 흰색으로 만든 건 떡이라고 여기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둘을 그냥 혼동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찐빵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애매합니다. 우리는 찐빵, 빵이라고 붙여서 쓰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빵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름 자체도 구운 빵이어야 되는데 찐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빵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술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빵이 바로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는 더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빵이 젖빵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저걸 굳이 구별해서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를 식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빵?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왜? 틀림없이 먹을 식자일 텐데 한자일 텐데 한자와 외래어가 결합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 결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빵이 우리 단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식빵? 아니 먹을 식자인데 그럼 먹는 빵? 먹을 빵 이런 의미일 텐데 안 먹는 빵이 있나요? 당연히 먹으라고 만들어 놓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실제로는 일본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본래의 단어가 뭐였냐면은 주식빵 또는 본식빵이었어요. 주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빵 또는 본식 그러니까 그 메인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의미로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빵에 대한 그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아침에 만약에 밥상 식탁이든 밥상이든 그 위에 그 단팥빵 하나만 또 덩그러니 올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뭔가 대접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빵에다 예를 들어서 뭐 안에다 재료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계란물을 입혀서 부쳐냈으면 토스트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이걸로 대신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빵만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자, 바로 주식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맨 앞에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빵이라고 번역했던 것, 아니 떡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이제는 빵으로 번역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빵이 붙인 단어, 식빵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찐빵, 그 다음에 건빵. 건빵도 들여다봐도 그거 빵 아니죠? 과자죠. 과자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빵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앞에 건이라는 것은 마를 건, 심지어는 그 건은 간짜장 할 때 쓰는 그 건입니다. 그거를 붙여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변화를 겪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빵은 밥인가? 빵이 밥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세대에 따른 인식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 같은 세대에는 아직은 빵이 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빵을 먹는다면 간식으로 먹거나 뭐 주전부리로 먹거나 이렇지 그것을 밥으로 먹으면 또 밥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식탁에 빵이 올라왔으면 자, 밥을 먹은 거냐 밥을 먹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 올라인 것을 보면서 밥상이라고 해야 되느냐 식탁이라고 해야 되느냐의 문제. 빵이 올라와 있는 그 상을 밥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밥은 넓은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빵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바로 이런 단어가 그 다음에 아까 성경의 변화가 성경에서의 그 번역 변화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단어를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삼시세끼의 단어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참, 저녁, 점심. 제 의도를 파악을 하시겠어요? 아참은 고유어로 써놨어요. 한글로 써놨어요. 저녁도 그렇고. 근데 점심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점심이란 단어가 우리말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단어가 없다는 건 현실 속에서 그 사물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개념이 없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먹고 그 사이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 단어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헌을 살펴봐도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조차도 저녁 때 되면 막 배가 고파갖고 배를 막 움켜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궁궐 내에는 그 관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몰래 담벼락에 가갖고 그 밖에서 파는 떡 같은 거를 담너머로 받아서 먹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나오죠. 그런데 점심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단어가 재밌어요. 일단 한자에서 들어왔는데 저 한자의 뜻을 해석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점을 찍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마음에 점을 찍는 게 점심일까? 아닙니다. 저거를 우리 영어로 치면 런치의 뜻으로 쓰고 있는데 저건 본래 무슨 뜻이었냐면은 간식 정도의 뜻이었어요. 뭐 영어로 치면 스낵 정도의 뜻이었어요. 런치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점심이 간식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전히. 심지어는 간식뿐만 아니라 딤섬 아시죠? 그 만두 비슷하게 생긴 그 딤섬이 바로 점심의 그 광동어 발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밥의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가볍게 먹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음식이라고 그때 먹는 음식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점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요? 아침과 저녁과 마찬가지로 점심은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오 무렵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앞뒤의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저렇게 쓰고 있어요. 점심 때, 그러니까 어제 점심에 뭐 먹었니? 그건 시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그 단어의 의미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중국과 일본의 용법과도
다르게 쓰인 것은 여기에 우리 삶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삼시세끼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삼시세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삼시세끼라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저 말이 정겹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삼시세끼는 늘 어떤 용법으로 쓰였냐면요. 삼시세끼 먹기 힘들다든지 이런 뜻으로만 주로 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삼시세끼 말고 삼순구식이란 말도 있었어요. 삼순은 순이 열흘이니까 삼순은 30일, 한 달입니다. 구식, 9번 먹는 거예요, 밥을.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삶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삼시세끼 할 때는 이미 우리가 세 끼를 모두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 각각의 끼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도 됐습니다. 브런치니 아점이니 점전이 요즘 삶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밥 먹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시간에 밥을 잡수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먹어야 돼요. 저녁 때 밥상에 차려주면 그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기가 되니까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브런치를 먹고 또는 아점을 먹고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렇게 점저를 먹고 거기서 끝인가요? 간식을 먹고 밤에는 야식을 먹고 밤참을 먹고 이런 그 시기가 된 거죠. 그런 삶의 변화를 바로 이런 단어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런치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이제 그 아침과 점심 사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밥을 생각을 할 텐데 브런치를 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양식의 요리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빵이 밥인가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 빵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것을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국수는 밥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들은 뭐 점심 때 국수를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또는 우리 그 동양 삼국의 변화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우동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동을 어디서 처음 드셨나요? 아니, 그거보다 더 우동은 어디 음식일까요? 이것도 세대가 확연히 갈립니다. 우동을 처음 먹어본 곳이 중국집인 세대가 있어요. 중국집인 세대. 중국집에서 짜장면 말고 옆에 있는 그 다음 메뉴가 우동이었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우동 전문점, 뭔가 일본식으로 글씨가 쓰여있고 일본풍으로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에서 먹었어요. 그럼 이게 우동의 국적을 따져보면 이게 어디의 음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동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요. 훈둔이라는 음식에서 왔어요. 훈둔은 저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사진을 내가 안 넣어놨네요. 자,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물만두, 조그만 물만두를 먹게 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건 만두라고 그러면 퍼쩍 뜁니다. 그건 만두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 아침에 먹는 그 물만두를 훈둔이라고 했었는데 이 훈둔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운동이라고 부르다가 어쩌다 발음이 변해서 우동이 됐고요. 발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넣는 국물은 비슷하게 끓였는데 넣는 것을 그 굵은 국수 가닥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두 대신 조그만 만두 대신 국수를 넣어서 그 다음에 발음도 변해서 된 것이 우동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한국으로도 들어가고 일본어로도 들어갔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동이라고 쓰였고 중국에 들어갔을 땐 그러면 뭘로 쓰여야 될까? 자, 본래 훈둔이었으니까 훈둔으로 쓰여야 될까? 아니면 일본식으로 새롭게 만드니까 우동이 돼야 될까?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우동의 원조가 훈둔이었던 것을 모르고 다시 오동, 우리식으로 치면 까마귀에다가 겨울동자를 써갖고 그래서 발음은 우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금 빵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음식의 일부가 됐듯이 이 우동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시작돼서 일본에 건너가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우리 음식의 일부가 됐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삶의 양식이 변화했고 그 중요한 음식 중에 밥뿐만 아니라 빵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국수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밥상은 밥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빵이 올라와도 밥상이고 그 다음에 국수가 올라와도 밥상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바로 이런 단어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밥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